네. 네, 소셜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키트리의 송기영 기자입니다. 오늘은 디지털 영화관 가상 프린트 비용이란 이 첫 번째 주제하고요. 반국가 사범은 변호인 없이 재판 받으라, 이런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박경신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연휴가 껴서 굉장히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그러네요. 네, 그동안 네. 잘 지내셨죠? 이게 저기 매주 네, 위키트리에 무슨 얘기를 할까 네. 고민하는 압박이 좀 덜어져서 잘 지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디지털 필름 상영 시스템 이용료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요게 일반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는 이 주제가 조금 난해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좀 우선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영화를 그 극장에서 보려면 네. 그 필름 있죠. 네. 이 피자 박스만한 네. 동그란 필름. 네. 시네마 파라디소란 영화, 시네마 천국이란 영화 아, 보셨죠? 네. 예, 네. 거기에 보면은 그 필름을 거기서 이제 쭉 뽑아내서 네. 뭐 자르고 네. 이런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그거를 영상에 걸고 뒤에서 빗을 쏴가지고 네. 영사라는 방식이 뭐 몇십 년 동안 뭐 아니 100년 넘게 네. 사실 그렇게 우리가 영화를 봐왔는데 그 프린트를 그걸 이제 프린트 한다고 합니다. 그 영화 원본이 있으면 네. 그 영화가 도는 동안은 이 필름 그 롤이 네. 항상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 극장에 계속 있어야 되잖아요. 네. 계속 돌아가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극장 수 또는 스크린 수만큼 네. 그걸 일일이 다 프린트를 해야 돼요. 네. 그게 이제 비용이 상당히 들었어요. 근데 이제 디지털 영화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 디지털 영화는 이제 그런 프린트를 할 필요가 없고 네. 이제 하드디스크만 보내주면 되는 거예요, 극장에. 네. 그리고 하드디스크는 뭐 영화를 하나에서 그러니까 하나 영화를 카피하는데 네. 순식간에 할 수가 있잖아요. 이 불법이든 합법이든 다운로드 받아보신 분들은 네. 뭐 이미 아시겠지만, 물론 이제 극장에서 상영용으로 쓰는 파일은 이제 더 복잡할 수 있지만, 네. 어찌됐든 이 프린트를 일일이 다 찍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프린트 비용이 없어졌습니다. 네. 이제 많은 극장들이 대다수의 극장들이 이제 디지털화가 되고 있습니다. 네. 왜 갑자기 디지털 바람이 불었는지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특히 이제 3D 영화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네. 아바타 보셨어요? 아, 봤습니다. 네. 네. 아바타 같은 이제 3D 영화 같은 경우 제대로 구현하려면 디지털로 찍고 디지털로 만들지 않으면 안 네. 되거든요. 그러니까 찍을 때부터 아예 디지털로 찍으니까 네. 그거를 다시 이 셀룰로이드 필름에다 다시 프린트를 한다는 건 뭐 너무 어색하고 네. 돈만 많이 드는 거죠. 네. 그렇게 찍었으면 그냥 그 하드 디스크를 갖다가 편집해서 영상에다 그냥 꽂으면 네. 훨씬 더 쉽겠죠. 네. 예, 그래서 이제 디지털 붐이 일어서 전부 다 이제 디지털 영화관으로 바뀌었어요. 바뀌니까 이제 프린트 비용이라는 게 없어졌어요. 없어졌는데 이 영화를 극장에서 이제 배급이라는 표현을 쓴대요. 영화를 네. 극장에서 보여주는 업체들, 이 배급사들은 아직도 프린트 비용을 내고 있습니다. 프린트를 안 하고 있는데. 네. 기존 영화나 그냥 디지털 영화나 구분하지 않고 그런 관행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프린트 비용을 아직도 지출을 하고 있어요. 프린트를 안 하고 있는데 네. 왜 그럴까요? 무슨 이유 때문이죠? 네. 네. 저도 그러니까 좀 약간 우선 이해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프린트를 안 하고 있는데 프린트 비용은 쓰고 있어요. 네. 예. 왜 그렇게 됐냐면 극장들이 네.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그 영화 하나당 뭐 예를 들어서 평균 한 200개 스크린에서 개봉을 한다고 하면은 4억 정도의 그 프린트 비용이 드는데 네. 이걸 안 하게 됐잖아요. 네. 안 하게 되니까 4억이라는 돈을 이제 배급사들이
이제 세이빙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세이빙을 하게 되니까 극장이 그 전에는 프린트 비용을 극장이 받질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배급사에서 뭐 인화소 같은 데 가가지고 그 필름을 그냥 만들어서 극장으로 가져가면 되는 거였기 때문에 네. 극장 쪽에서는 아무런 뭐 돈을 받을 게 없었어요. 근데 디지털화가 되니까 이걸 받겠다. 너희들 영화 한 편당 이제 4억씩 세이빙을 할 수가 있으니까 네. 조금 돈을 내라. 라고 해가지고 한 평균 한 그 40% 정도 네. 의 그 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상 프린트 비용이라고 해요. 네. 이름이 좀 의아하지 않으세요? 프린트는 안 프린트 했는데 비용도 가상이란 말이죠. 예, 네. 가상 프린트 가상. 프린트를 안 했는데 그거를 네. 이제 극장에서 네. 받아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뭐하고 비슷하냐면 이제 기술이 발달하면서 네. 뭔가 이제 비용이 줄어들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배로 뭐 10일 가던 거리를 이제 비행기로 하루면 갈 수 있다. 네. 또는 비행기로 몇 시간이면 갈 수 있다. 그러면은 10일을 가려면은 배 위에서 먹고 자고 숙식비가 들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근데 이제 기술이 발전해서 비행기 타고 1시간이면 갈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항공사에서 너 저기 배 안 타고 지금 비행기 타 가지고 숙식비를 지금 얼만큼 아꼈으니까 네. 그 숙식비를 그 숙식비의 40%를 내가 받겠다. 이렇게 하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사실은 그러니까 가상 숙식비를 내는 거랑 마찬가지죠. 네. 승객들이. 실제로 있지도 않은 거를 이렇게 예. 네, 내는 비용이죠. 예. 네. 그래서 그러면 왜 배급사들은 이걸 내고 있을까? 예. 우선 그러니까 이제 상영관 확보 이런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죠. 아이고 네. 죄송합니다. 네. 거기에 이제 정말 그 핵심적인 문제가 있는 건데 네. 우리나라 상영관이 지금 독점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3개사가 전체 스크린 수의 89%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배급사들은 무조건 극장에 잘 보여야 그 영화를 걸 수 있는 네.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밉보이지 않기 위해서 사실 그렇죠. 실제로 있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 돈을 지불하고 이른바 이게 갑을 관계에서도 예전에 있었죠. 그런 좀 그와 비슷한 경우인 듯한데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상영관 측에서는 하는 얘기는 처음에는 이제 옛날 영사기를 이제 바꿔야 된다. 디지털 영사기로. 네. 그 영사기 이제 바꾸는 비용이다. 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은 이 영화 만드는 쪽, 그러니까 배급 제작 하는 쪽에서도 영화를 처음에는 이제 재래식 촬영 카메라를 쓰다가 이제 디지털 카메라를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디지털 카메라로 교체하는데 그 비용을 뭐 극장 측에 달라고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디지털화하면서 전반적으로 비용은 다운되지만 처음에 그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서 처음에 이제 사는 설비 비용 이거는 투자 제작 쪽도 그러니까 제작 배급 쪽도 드는 비용이고 극장은 극장대로 또 드는 비용이고 근데 그러면 극장에 에서 어떤 설비를 새로 들여놨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지금 배급사에 요구하는 거는 그건 타당하지가 않죠. 그건 마치 극장에 지금 뭐 어떤 관계자분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극장에서 그러면 에어컨 새로 들여놓으면 그 비용도 이제 그 배급사에서 내야 되는 거냐. 물론 뭐 서로 대등한 거래 관계에서
뭐 너희 영화 틀어주는 데는 우리가 특별히 에어컨 달아줄 테니까 돈 더 낼래. 네. 그것은 돈 더 내는 경우는 있겠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그런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는 네. 거거든요. 극장 숫자는 정말 제한돼 있고, 예. 그리고 이 극장 독점은 사실은 다른 업계 독점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검색 시장에 무슨 네이버 독점이다 뭐 네. 이런 얘기하지만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네이버가 어떤 검색 그 포털을 운영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검색 포털을 운영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서버를 만들어서 검색 엔진을 그냥 돌리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 자원이 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죠? 근데 영화를 보여줄 수 있는 극장 숫자는 항상 한정돼 있어요. 네. 예, 한정돼 있으니까 그 중에 이제 있는 극장에 걸리지 않으면 자기만을 걸 수가 없으니까 독점의 폐해가 훨씬 더 심한 거죠. 물론 이제 극장 수도 네. 늘릴 수는 있지만 땅이라는 게 한정돼 있고, 그렇죠. 네. 예, 땅이라는 게 한정돼 있고 또 극장 숫자도 그 어떤 정해진 공간 안에 극장 수가 몇 개 이상 들어가면 이게 또 장사가 안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한정된 극장 수를 지금 세 개 회사가 지금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그 갑을 관계가 네. 만들어진 거고 그 관계를 지금 이 갑 측에서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영화관 문제가 사실 대형마트 문제하고도 약간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도 대형마트 쪽에서 그 입주를 하고 또 물건을 팔기 위해서 대형마트 쪽 횡포가 좀 불합리하지만 그렇죠. 어쩔 수 없이 내 물건을 팔고 위에서 그 부당한 거를 좀 눈 감고 들어간 좀 사례도 많았는데요. 결국에는 대기업들이 이제 그 유통시장을 장악한 것 같이 영화 상영 시장도 대기업들이 장악을 하면서 그렇죠. 이런 시장 불균형 문제나 갑을 횡포 문제 이런 것도 좀 생긴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유통업계에서 유통 대기업들이 네. 그 물건 설치하는 비용을 제조사, 그러니까 네. 납품사에게 인테리어 비용이나 이런 걸 납품사한테 전가한다라거나 또는 실제 물건 파는 거를 이제 파견 직원을 네. 불러다가 네. 납품사 파견 직원을 써서 판매뿐만 아니라 뭐 매장 청소까지 시킨다거나 이런 것들 이제 갑을 관계의 뭐 전형적인 모습들이죠. 네, 알겠습니다. 이런 가상 프린트 비용 문제가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가장 큰 반발을 할 것은 영화 제작자들의 반발이 좀 클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이분들이 좀 어떤 좀 문제 제기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좀 개선되고자 하는 목소리는 혹시 또 있는지 이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문제인 게 네. 제작사들한테는 영화 제작은 업계 평균은 계속 마이너스거든요. 네, 그러니까 영화를 그 제작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네, 그 영화를 사서 이제 배급하는 쪽이 있을 테고, 네, 그리고 이제 극장 쪽이 있겠죠. 그리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투자, 제작, 배급, 극장 네. 이렇게 있는데, 이 투자 그러니까 이쪽 왼쪽, 그러니까 투자 제작 쪽은 계속 마이너스였습니다. 업계 평균이 계속. 네, 그리고 그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대기업들이 재력을 가지고 뭐 우리 마이너스 좀 나도 네. 몇 년 버틸 수 있으니까 이제 사실은 대기업들이 영화계에 들어오게 된 계기가 됐는데 그렇게 돼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 제작사들이 많이 망했어요. 네, 그 많이 망하거나 또는 그 인력이나 회사 자체가 그 대기업들에게 인수가 되는 네.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화 된다는 것은 그런 이 만년 적자에 영화 한 편당 그러니까 그 영화 한 편당 4억씩 절약이 되는 거니까 네. 사실은 영화 조금 정말 싸게 만들면 뭐 4억에도 만들 수 있고 네. 평균 제작비가 뭐 이제 20, 30억이기 때문에 4억이라면 상당히 큰 돈이거든요. 네.
그리고 그 4억이면 돈 아껴서 영화 한 편 또 만드는데 시드머니가 될 수가 있고 네. 4억 현금이 있다고 하면 그걸 가지고 이제 투자자를 모을 수도 있고 네. 매우 큰 돈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매우 황폐화된 제작 시장의 어떤 단비 같은 거였는데 이 디지털화된다는 것이 네. 영화가 디지털화된다는 것이 그런 것이었는데 이제 그렇게 발생할 수 있는 자원의 또 한 40% 50%를 극장이 또 가져가니까 네. 이게 참 문제인 거예요. 그렇군요. 예, 예. 그래서 아직 뭐 이렇다 할 반응은 없습니다. 네. 반응이 이렇게 빨리 있으면 가불관계가 아니겠죠. 그러겠죠. 네. 뭐 남양유업 사태 이런 걸 봐도 정말 네. 오랫동안 참고 사실 가불관계에 정말 어쩔 수 없는 면은 을들 중에 몇 명은 자기들이 또 갑이 될 꿈을 항상 꾸고 있기 때문에 네. 또는 계속 을이 되기 위해서라도 을로 병이 안 되기 위해서라도 을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계속 갑 얘기를 들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돈들 다 내고 있죠. 내고 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변호인 네. 또 그 배급사가 NEW 네. 뭐 뉴라는 이제 배급사인데 네. 이번에 이제 돈 많이 벌 거 아니겠습니까? 네. 비용을 이제 4억이 아니라 거기는 이제 그 상영 관수가 훨씬 많으니까 네. 이제 훨씬 더 많이 내야 돼요. 그러니까 스크린 하나당 뭐 한 80만 원씩이라고 치게 되면 네. 뭐 1000개라고 하면은 이제 뭐 80만 뭐 여튼 예. 네. 그런 저기를 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건 이제 내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돈이 사실은 이 제작자 또는 배급사 쪽에 남아서 또 하나의 영화를 만들 수 있고, 네. 그래서 영화의 다양성이 더 재고가 될 수가 있었을 텐데, 네.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그런데 이제 저기 한 회사에서 네. 이거는 이제 낼 수 없다라고 지금 소송을 제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네. 네네. 그 소송이 좀 어떻게 좀 전개가 될지도 굉장히 관심이 좀 네. 모아지는 대목입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인데요.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개정 법률안의 요지는 반국가 활동을 한 경우 국가 안전 보장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변호인 접견과 교통권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요지를 담고 있습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박 교수님께서 이 법안이 어떤 법안인지 조금 더 부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변호인 접견 교통권이 뭔지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네. 변호인을 만날 수 있는 권리고, 네. 변호인한테 물건이나 서류를 받고 또 변호인한테 물건이나 서류를 줄 수 있는 그 교통이라고 합니다. 네. 그 접견 교통권이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변호인으로부터 도움을 얻으려면 접견 교통권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네. 저 변호사하고 만날 수도 없고 서류를 주고받을 수도 없으면, 이메일도 주고받을 수 없으면 변호사부터 도움을 하나도 얻을 수가 없겠죠. 네. 네. 그래서 이 변호인 접견권이라는 건 그냥 줄여서 그냥 접견권이라고 하겠습니다만, 네. 변호인 접견권이라는 거는 모든 형사 재판에서 보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네. 심지어는 돈 없는 사람은 국가에서 국선 변호인 제도를 네. 만들어서 네. 어떻게든 그 변호인의 도움을 얻어서 네. 재판을 받도록 해주는 게 모든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기본 원리죠. 네. 그런 그 변호인 접견권을 반국가 활동을 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반국가 활동에 대해서 재판받고 있는 경우에는 네. 변호인을 만나지 못하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변호인 없이 재판받으라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런 법안입니다. 그 이번 법안을 발의한 계기가 그 이석기 전 의원 내란 음모 혐의 사건이 좀 계기가 된 듯 보이는데요. 사실 이게 좀 내용을 좀 보니까 이게 과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이런 가능한 법안인가? 네. 헌법적인 가치를 좀 지킬 수 있는 법안인가? 좀 의아스럽기도 한데요. 김진태 씨가 예전에
그 법조 쪽에서 일을 하신 분인데 좀 이런 분들이 이런 법안을 발의할 수 있을까 좀 의아스러운 생각도 저도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네. 참 이 무죄 추정 원칙이라는 게 정말 시퍼렇게 살아 있는데, 이건 뭐냐면 재판받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하고, 네. 물론 이제 그 사람이 정말 죄를 진 사람이면 이제 도망갈 수도 있고 이제 이러니까, 네. 또는 증거도 인멸할 수 있고 이제 이러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압수수색이나 네. 또는 체포 구속 같은 것들은 할 수 있도록. 근데 하지만 그것도 하여간 궁극적인 목표는 체포 구속 압수수색해서 공정명은 재판받도록 하자는 거거든요. 네. 재판을 제대로 받도록 하기 위해서 체포 구속 압수수색처럼 어떤 부분적인 기본권 제한은 하되, 그 자기가 무죄인 것을 다툴 수 있는 그런 기회는 100% 보장해 주는 게 이게 무죄 추정 원칙이거든요. 네. 근데 변호인의 도움을 쓰지 못하도록 하면 그건 이미 이 일정하게 유죄라고 추정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저런 반국가 사범도 변호인을 붙여줘야 되냐라는 그런 민심이 있을 수가 있는데, 네. 그 사람들이 반국가 사범인지 지금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 반국가 활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반국가 활동을 했다는 혐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네. 자기가 그런 활동을 안 했다라는 입증을 하는데 필요한 그 자원, 그 변호인을 뺏어버리면 네. 그 재판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더 흉악한 범죄, 연쇄살인마다 네. 연쇄살인의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혐의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 변호인을 뺏어버리면, 네. 그러면 재판 하나만 하죠. 이미 그건 국가에서 너는 연쇄살인 한 것으로 이미 결정하거나 마찬가지로 취급하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이분이 주장한 이유가 좀 네네. 이런 내란 음모 혐의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고 또 이런 혐의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재판에 또 이제 그분 주장에 원활하게 신속하게 이루어지게 해서 그런 제한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주장으로도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어떤 주장을 하냐면 독일, 일본, 영국에서도 비슷하게 한다. 네. 이런 얘기가 이제 그 발의한 내용에 나와요. 네. 그런데 정말 그 법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지만 네. 다들 깜짝 놀라가지고 막 찾아봤죠. 네. 이게 이럴 수가 있나. 근데 역시 찾아보니까 전혀 이렇게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법조문을 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독일, 일본, 영국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건 그냥 허위입니다. 허위. 그런 내용이 없는 건가요? 예. 그냥 비교할 수도 없어요. 네. 예. 우선 하나씩 설명드리면, 네. 이제 제일 문제가 된 게 이제 독일입니다. 독일 보면은 이제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네. 외환, 그러니까 범죄 이름이 어떤 반국가 사범, 네. 반국가 사범으로 기소돼서 구속된 사람의 경우에는 변호인의 재판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국가 안전에 해가 되는 경우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네. 근데 지금 김진태 의원이 발의한 법안 보면 문구가 비슷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걸 보고 한 것 같아요. 그걸 보고 재판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라고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김진태 발의안에도 그 헌정 질서 위반하는 범죄 중에 네. 하나로 구속된 경우에는, 네. 국가의 안전에 해가 되는 경우에는 변호인 접견을 금지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돼 있죠. 네. 근데 변호인 접견하고
그 변호인의 재판 참여하고는 완전히 다른 문제거든요. 네. 변호인 재판 참여는 법정에서 이제 변호인이 거기 쓸 수 있느냐의 문제고, 변호인 접견은 쓰든 가서 변호인 얘기를 하든 당사자 얘기든 변호인을 만날 수나 있느냐, 이게 접견권의 문제거든요. 네. 예. 거기도 이제 변호인 접견권에 관한 조항이 있어요. 거기에는 지금 얘기한 뭐 국가 안보 때문에 변호인 접견을 제한하고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근데 그 접견권을 지금 김진태 발의안은 제한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선 그게 이제 문제고, 접견권과 재판에서 변호인에 의해서 변호인의 대리를 받을 거는 완전히 다른 건데, 네. 독일에서 변호인의 대리를 받을 권리를 일부 제한을 하는 것처럼 읽어놓고, 네. 그걸 가지고서는 이 우리나라에서 변호인 접견권을 제한하는 그런 근거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고, 또 네. 하나는 독일법이 그래, 국가안보를 위해서는 변호인의 대리를 받을, 법정의 변호인의 법정 대리를 받을 권리가 제한돼? 그것도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것도 이상하죠. 네. 예.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제한되지 않습니다. 네. 그 조항은 뭐냐면, 어떤 한 변호사가 그 국가안보에 해를 끼칠 것으로 예상이 되면 그 변호인을 배제할 수 있다는 거고, 네. 그러면은 그 피고는 다른 변호인을 또 임명하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변호인의 법정 대리를 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변호사를 항상 선임을 하면 되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조항은 왜 있냐면, 법정에서 뭐 막 국가 기밀을 누설하면서 뭐 변론을 한다라거나, 또는 변호인이 이 피고와 뭔가 공모 관계에 있다라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막기 위해서, 네. 그래서 이제 특정 변호인을 배제할 수 있는 조항을 둔 거지, 변호인을 전부 다 배제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네. 네. 그게 이제 독일이 그랬고, 영국하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영국은 이제 체포돼서 뭐 처음 36시간 동안 뭐 예를 들어서 변호인 접견을 처음에 딱 잡았는데 시켜줬다가 변호인이 예를 들어서 무슨 은행 강도다, 그 돈을 어디다 숨겨놨는데 그 변호인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딴 사람이, 동료가 도망가도록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36시간 동안 그런 위험이 있으면은 네. 변호인 접견권 제한할 수 있다. 네. 이런 얘기고, 일본도 그 기소 전에 기소 전에 이 도주 또는 증거인멸 뭐 그런 위험이 있으면은 기소 전에 이제 제한할 수 있다는 거지, 재판은 이제 기소하면 재판 시작되잖아요. 네. 재판을 변호인 없이 하라는 건 절대로 아니죠. 그래서 뭐 한마디로 어디에도 뭐랄까 입법례를 찾아볼 수 없는 야만적인 법안이 나왔다. 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알겠습니다. 이분 김진태 의원께서 그 근거로 주장한 독일, 일본, 영국의 그 법안들도 살펴보니까 사실 그런 취지의 법안이 아니었다. 네, 네. 이런 얘기셨네요. 그런 네. 내용의 법안도 아니었고, 네. 전혀 다른. 다른.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오늘 저희 디지털 영화 가상 프린트 비용 요 첫 번째 주제와 방국가 사법은 변호인 없이 재판 받으랴, 이런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그 두 가지 주제를 이야기 나누시면서 미처 하시지 못한 얘기 있으시면 저희가 마지막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상영관 독점 문제는 네. 이 정말 빨리 풀려야 지금 영화계가 살 수 있는 네. 그런 문제입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상영관 독점 때문에 그 다양한 영화들이 극장에 걸리는 기회가 훼손된다는 이유로 이미 1940년대 그 극장과 배급의 겸용을 금지하는 일종의 기업 분할 명령이 법원에서 나옵니다. 네. 그런 식의 어떤
극단적인 처방이 있기 전에 음. 이 상인관 독점 문제는 좀 통제가 될 필요가 있다. 네, 이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변호인 접견권 요 조항은 이 발의안은 참 왜 발의를 했는지 정말 통과시킬 생각으로 발의를 했는지 물론 이게 비슷한 조항이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만 보면 비슷한 조항이 뭐 독일법에 있고 네. 또 접견권 제한이라는 게 하여간 뭐 영국, 일본도 짧은 기간이나마 뭐 있기는 있고 네. 이러다 보니까 처음에 나왔을 때 사람들이 금방 어떤 반박 논리를 찾지 못했는데 네. 한 2, 3일 지나서 이제 그 정체가 드러난 거거든요. 네. 이거는 사실은 지금 밝혀지지 않았어도 국회에서 토론 중에 그냥 네. 폐기됐을 그런 법안인데 한 가지 이 법안을 통해서 얻은 게 있다면 우리가 김진태 의원이란 사람의 이름을 이제 많이 알게 된 거죠. 네. 네. 그래서 지금 발의한 후에 네. 그 포털 검색어 순위에 김진태란 이름이 계속 뜨더라고요. 한 네. 1위에서 10위권 사이에서. 그건 참 정치인으로서 해볼 만한 일 같다. 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도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